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어제 이 소식 듣고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었지만 전당대회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건 직후 가상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독립서점은 늘고 있다고 하죠. 독립서점만이 갖고 있는 개성, 그러니까 상업성과 관계없이 좋은 책을 추천하는 문화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다혜의 북마크에선 독립서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복을 맞아서 여름이면 꼭 챙겨 먹는 나만의 보양식 또는 즐겨 먹는 여름 제철 음식이 있다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날이에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들은 조금 전인 오늘 정오까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일단은 그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에요. 11일 기준으로 전공의 전체 출근율이 8%.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거죠. 13,000여 명 중에 1,0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병원마다 오늘까지 전공의들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하반기 모집 인원을 확정 지은 다음에 내일 모레까지 정부에 이걸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앞서 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지 말지 정해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고 응답이 끝내 없다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이 인원들을 다 집계를 해서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 얼마나 최종적으로 복귀를 하는지 그 규모는 내일쯤 정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소 좀 과정이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병원들이 이거를 좀 처리하는데 어렵다. 또 전공의 모집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한의학회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 정부가 전공의들 돌아오라고 이미 여러 가지 유화책을 냈잖아요. 1년 내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 응시가 원래 시험 응시가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네. 9월에 응시할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혜를 주고 또 추가 시험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복귀 움직임은 뚜렷하게는 나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인기과라든가 이미 좀 곧 있으면 수련 마무리하는 고연차 전공의들 정도 극소수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연차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간 이거를 또 더 해야 되니까 복귀 요인이 좀 더 떨어지고 특히나 이게 전공의 전문의 따지 않고 전문의 안 따고 일반의로 개원을 해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의대만 졸업하면 일단 국시 치르고 나면은 전문의 아니어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정부가 채찍을 내놔도 당근을 내놔도 좀 통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제기됐던 우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의사 인원수 늘린다고 해서 그들이 다 기피과로 가겠느냐. 그 기피과가 채워지겠느냐 이거였는데 지금의 움직임대로라면 충분히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네. 한편 또 지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서울 빅5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역 제한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방에서 의사들 그 단계 올리기 이동은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전공의들에 대한 압박을
끊어내달라, 멈춰달라 이런 걸 호소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정부를 못 믿겠고 정부가 불합리한 정책을 내놔서 거기에 항의를 해서 병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친 겁니다. 뭐 전공의들 수련 환경 개선하고 병원을 뭐 구조를 전환한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정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반문하는 건 당장 비상진료 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명단이 공개된 텔레그램 채팅방이 등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그동안에도 좀 뭐 복귀한 그런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 이런 식으로 뭐 충분히 비꼬기식 제목인 거죠. 그렇게 네. 달아서 돌아온 의대생 전공의들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고요.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60여 명의 실명, 학교, 학년이 공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학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기운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학교들로서는 그런 정부의 압박, 교육부하고의 조율 이런 과정에서도 꽤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서서 좀 학생들 유급을 좀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뭐 정부에도 호소를 하면서 애를 썼는데 아직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맥이 빠진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의대운영대학 총장 모임에서는 대학은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런 건 그런 협동심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강경론도 나오고 있어요. 일부. 네. 유급 판단 시기를 계속해서 좀 미뤄준 게 과연 이게 의대생들 복귀를 유인을 꽤 했는지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루었는지 이거에 대한 회의 섞인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교육부 측에서는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전공의 명단도 함께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복지부와 함께 어떻게 대처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첫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면서 북한을 탈출해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뭐 각종 고문이나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는 꾸준하게 제기가 돼 왔잖아요. 중국이 지난해 10월에만 그 중국 안에 구금시설에 가뒀던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또 윤 대통령은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은 대폭 올리고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네. 남북관계 경색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에서 또다시 한국 대북단체가 날려보낸 전단이 발견됐다면서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네, 김여정 부부장은 국경 부근과 일부 중심 지역에서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군부대 비롯한 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수색을 하고 또 오물들은 소각 처리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진도 공개를 했어요. 대북전단으로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있는 그 모습 또 같이 대북전단 안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뭐 종합감기약이라든가 그런 물체들을 소각해버리는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이번 이 오물풍선하고 대북전단으로 불거진 갈등 국면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공개한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그러면서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추가 도발을 시사를 한 건데 지금까지 이번 사태에서 패턴을 좀 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남측에서 그리고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그렇게 남한을 향해 한국을 향해 위협을 하고 실제로 오물풍선을 실행하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보면 조만간 또 추가로 오물풍선이 날아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도 개원식을 열지 못했어요. 네. 오늘은 좀 해보려고 여야가 물밑 협의를 해왔는데 그렇지만 결국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오늘도 개원식은 불발됐습니다. 일단 뭐 해병대 최상병 특검으로 대치가 팽팽했는데 여기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불이 붙으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고 국민의힘은 이 탄핵 청원 청문회부터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가고 있는데 우린 들러리 서기 싫다.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은 각종 청문회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동안 개원식이 가장 늦게 열린 게 21대 국회 지난번 국회거든요. 네. 이때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는데 지금 40일 넘었어요. 근데 그때 21대 국회 때 7월 16일 재헌절 바로 전에 겨우 개원식을 한 거죠. 근데 개헌 이후에 재헌절을 넘겨서 재헌절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재헌절 넘겨서 개원식을 연 국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어찌 될지 봐야겠고요. 국회의장실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주재하고 개원식을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야당은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예요. 장외투쟁에 이어서 지난 입법 청문회 당시 선서를 거부한 증인 6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권은 광화문 광장으로 갔는데요. 이들은 최혜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된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야권이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왜 그 특검법 청문회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리고 위증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고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는 청문회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고발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또 기소당할 염려나 그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음에도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하기의 배우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네, 지금 지난주에도 그렇고 임성근 전 사단장 둘러싼 그 구명 로비 의혹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로비 의혹 정황이 담긴 뭐 통화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잖아요. VIP로 언급하는. 네. 그리고 또 한겨레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다라는 언급을 전직 경호처 직원인 송모 씨가 했다. 이런 보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단장을 구명하려는 배후에 있다. 이런 의혹이 떠오른 건데 대통령 경호처가 즉각 부인을 합니다.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허위 날조된 것이고 전 경호처 직원이 정말로 로비서를 제기한 거라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직원, 그 전 경호처 직원 네. 송모 씨도 입장을 냈는데 당시 관가에 떠도는 썰을 친한 후배들하고 사담으로 나눈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일각에선 상설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그림은 자신들이 지금 제시했고 밀어붙이는 이 특검법 원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투표에 붙여도 부결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상설 특검인 건데 이게 그 개별 특검법 발의가 아니고 이미 법으로 제정된 특검법을 이용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이 각 한 명씩 추천을 하고 국회가 4명을 추천을 해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추천위에서 또 투표를 해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는 그 원안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원안에서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데 이거는 네. 지금 여럿이 들어가 있죠. 이 상설특검은 2014년에 도입이 됐고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부권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큰 장점이겠지만 원안하고 비교를 하자면 인원수도 그렇고 규모, 수사기관 등등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지점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당은 이 상설특검에도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다 비난을 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맹렬히 반박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상설특검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도 역시나 불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응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역시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네, 이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뭐 뇌관 중에 하나죠. 네. 야권은 이진숙 후보자 내정을 방송 장악용 인사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이틀간의 청문회를 열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국무총리급 외에 이틀짜리 청문회를 연 적은 없다라면서 민주당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요. 일단 내일 후보자 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해서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큰 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네, 이게 방통위 자료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방통위가 청문회에 쓴 비용이 지난 11일 기준 1억 3,911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임 정부 5년 통틀었을 때 비용을 초과했다는 거고요. 근데 방통위원장이 좀 그동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임기 채우지 못했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세 번째가 되는 건데 가뜩이나 계속 이 흐름이 탄핵소추 올리면 사퇴를 직전에 하는 그런 뭐 꼼수 사퇴 비판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좀 야권이 특히 싫어하는 야권 반대 기류가 강한 그런 논쟁에 서 있는 인물들을 방통위 수장으로 발탁을 하고 이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자진 사퇴하고 후임자 지명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불필요한 청문회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지적한 과방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위 공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한 결과 국민 세금까지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다. 이 정권이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충청권 합동 연설회에 나서는데요. 당 윤리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는 분위기예요. 네, 오늘은 충남 천안으로 가고요. 네 번째 합동 연설회입니다. 이 4명의 당권 후보, 당대표 후보 비롯해서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이제 충청권 당심에 호소를 할 건데요. 어떤 비전 또 어떤 공방과 어떤 말들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는 각 후보들 신경전은 계속되는데요. 사실 당에서는 선관위하고 지도부가 좀 자제를 시켰어요. 비방전이 너무 난무하니까 경고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좀 수위를 조금 낮추는 모습도 보여지지만 그러면서도 저강도로 꾸준하게 공세는 이어갑니다. 네, 원희룡 후보는 상향식 공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 역시 한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네요. 네, 그 원희룡 후보의 주장은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서 당원권을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이미 당원들이 그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확대하기로 본인이 약속을 했고 그 실행 방안으로 상향식 공천을 넣자 이건데 특히 그러면서 지난 총선과 같은 밀실 공천 4천을 없애겠다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총선 당시에 그 비대위원장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고요. 나경원 후보도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 함께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입니다. 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한동훈 후보 가족을 포함한 측근이 뭐 비례대표 공천에 지난 총선에서 관여를 했다라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근거 없는 생각일 뿐이고 그게 사실이라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면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할 최고위원 후보 8명을 확정지었어요. 네, 예비 경선 열고 13명 등록자 중에 5명 탈락했고요. 8명 본선 진출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김민석, 민형배, 김병주, 이현주 의원 이렇게 현역 의원 7명이고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일부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자신을 뽑아달라 얘기를 하면서 친명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그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권리당원들 입김이 세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걸 좀 표방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적인 정당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복을 맞아서 여름철 챙겨 먹는 나만의 보양식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휴대전화 끝자리 3337님, 여름마다 제가 보양식으로 꼭 챙겨 먹는 건 시원한 물회랍니다. 물회 한 그릇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시거든요. 사실 출산한 지 100일밖에 안 돼서 아직 물회를 먹지는 못했지만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먹으러 갈 계획이랍니다. 다들 더위 조심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고요. 오사오사님, 여름철 제 보양식은 오미자차입니다. 음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보양식이 꼭 거창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원한 오미자차 강추합니다. 다들 드셔보세요 하셨어요. 또 3800님, 저는 복날 음식으로 얼큰한 묵은지 넣고 돼지갈비 넣고 김치찜을 해 먹습니다. 더울 것 같은데 땀이 뻘뻘 나게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도 지인들끼리 모여서 김치찜 해 먹을 거예요 하셨네요. 맛있겠네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사고와 공사 등 돌발 구간으로 인해 혼잡한 곳들이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내서터널에 발생한 사고 처리는 완료가 됐지만 아직 여파 남아서 화서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월곶 분기점에는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여파로 군자 분기점부터 밀립니다. 반대 강릉 방향은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5차로 막고 공사하는데요. 뒤로 작업 정체 보이고요. 이후 남사 부근으로도 작업 구간이 있는데 여파로 남사제니부터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평택 치안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군자 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교통량이 많습니다. 또 서울 시내는 집회가 있는데요. 종로구 보신각에서 출발한 참가자들이 젊음의 거리를 지나 세종대로 사거리, 공평교차로 쪽으로 이동하고요. 이 구간 한계차로 통행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은 경제포커스 박혜진 KBS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피격을 당하면서 이번 사건이 미국 대선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일단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저도 사실 아침 일어나서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네. 이게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6시쯤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미국 대선이 3개월 조금 더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야외 무대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설을 시작한 지 한 5분쯤 지났을 때 따다닥 하는 소총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오른쪽 귀를 감싸고 발안대 아래로 몸을 숙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누군가가 이 트럼프를 향해서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귀가 관통되는 부상을 당했고 이 총성이 시작된 지 한 1분쯤 지나서 트럼프가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 이렇게 말하면서 긴급 대피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경원 부축을 받으면서 연단으로 내려와서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했고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총격으로 유세장에 참석했던 남성 한 명이 숨졌고요. 총격범은 비밀경호국 요원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즉시 사살이 됐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실제 영상 혹시 보셨어요? 네, 봤죠.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목격자들이 얘기할 때 당시 트럼프가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할 정도였는데 CNN은 단 1인치 차이로 더 큰 위험을 피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본인이 직접 총격 2시간 20분 뒤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
피를 많이 흘렸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렇게 전했고 네. 다음날 새벽에는 뉴저지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 바이든 대통령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이번 피격 사건은 정치 폭력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자면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종류의 폭력은 미국에 발붙일 곳이 없다.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실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가졌고요. 미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트럼프에 대한 걱정을 전하는 한편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네, 총격범의 신원은 밝혀졌어요.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이 토머스 매튜 크룩스라는 이름의 20대 백인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총격범이 유세 무대에서 130m 떨어진 건물의 지붕 위에 엎드린 채로 트럼프를 기다렸고 연설이 시작되고 5분 뒤에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이 총격범에 관해서 알려진 사실들이 많지는 않은데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당원이고 동시에 진보 성향 유권자 단체에 $15의 소액을 기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네. 외신이 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현장 이제 주변에는 범행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이 발견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차량을 수색을 하면서 폭발물로 보이는 장치를 차량과 그리고 집에서 찾아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왜 총격을 했는지 이런 범행 동기 같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수사 중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직후에 금융시장도 꽤 출렁했잖아요. 네, 일단 대선 진행 상황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아까 무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15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도 원래대로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격에도 본인은 좀 건재하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네. 특히 전당대회 마지막 날 18일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제 거의 지금 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 화려한 대관식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외신들도 이 대선 판도에 대한 기사를 엄청 많이 쏟아냈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대선판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무당층의 동정표도 흡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특히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피격 이후에 이게 주먹을 든 사진 그 전에 이제 뭐 파이트라고 외치면서 이 주먹을 불끈 든 모습의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이 트럼프가 표심을 효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지력 논란 이런 걸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좀 강인한 리더의 면모를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한테는 악재라는 전망이 지배의 적입니다. 안 그래도 교체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공화당과 이제 보수층이 총결집에 나서는 모양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에 진짜 요동을 쳤는데 흥미로웠던 게 이 총격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했어요. 트럼프 피습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 대비 3.94% 오른 6만 173달러에 거래가 됐고 이게 원래 비트코인이 한 5만 8천 달러 선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소식에 5만 9천 달러 선으로 급등을 했다가 거의 계속 상승하면서 6만 달러로 웃돌았거든요. 이렇게 6만 달러를 넘은 게 지난 3일 이후에 11일 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봤더니 한 6만 1천 달러 선 근접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을 당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왜 급등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승이 이렇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분석에 따른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보도하는 거는 피습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예측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이란 곳에서도 피습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60%에서 70%로 올리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격 사건 때문에 지지층도 결집하고 또 동정표도 흡수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분석 때문인 걸로 보이고 또 이 트럼프가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그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예, 트럼프가 지난 6월에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스스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또 이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모두 미국에서 체결되길 원한다.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면서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공약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좀 업계에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이 현 정부의 적대적인 가상화폐 정책을 뒤집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금융시장 전망은 어때요?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첫 반응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두드러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전자산 뭐 미국 달러나 네. 일본 엔 그리고 스위스 프랑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변동성 피난처가 되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ATFX 글로벌 마켓츠의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인 닉 트위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아시아 오전장에서 의심할 바 없이 일부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거다. 네. 금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시도하고 엔화와 달러 매수가 나타나고 미 국채로도 자금이 흘러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제가 아침에 이제 장을 조금 봤더니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승리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식으로 관심이 좀 옮겨갈 것이라는 의견이 금융시장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뭐 석유기업, 민영교도소, 신용카드 회사, 건강보험 기업 관련 주식이 있고요. 또 관세에 민감한 반면에 관세에 민감한 중국 위안화, 멕시코 페소화는 급락하고 기술과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은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의 하락을 점치는 시각도 있는데 실제 지난달에 이제 첫 TV 대선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기도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전문가들은 11월 대선까지는 이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 지명을 또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선 후에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또 정치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금융시장은 좀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뭐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 변동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네. 트럼프의 경우는 대규모 감세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리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도 좀 나와요. 지금 네. 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금리 동결하다가 인하 얘기도 나오고 네. 있지만 또 앞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 또 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출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트럼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앞서 말한 이 감세 그리고 관세 인상 그리고 규제 완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 성공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매길 것으로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또 전기차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서 집권 첫날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네. 같아요. 박혜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하늘에서 미리 정해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의 인연이나 그런 부부를 가리켜서 천생연분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하늘이 정해준 연분이란 뜻인데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삼생연분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 용어인데요. 삼생을 두고 끊어지지 않을 깊은 인연을 말하고 부부간의 인연을 이룹니다. 또 뭔가가 서로 잘 맞는다고 할 때 찰떡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죠. 찰떡 같다라는 건 정이나 믿음, 관계 따위가 매우 긴밀하고 확실하다는 뜻의 형용사고요. 예를 들어 그 부부는 금실이 찰떡 같아서 항상 함께 붙어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찰떡 같다는 하나의 형용사니까요. 이 네 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또 찰떡궁합이 있는데요. 아주 잘 맞는 궁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고요. 찰떡근원은 아주 화합하여 떨어질 줄 모르는 내외간의 애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찰떡 같다처럼 뭐뭐 같다 또는 뭐뭐 같이라는 표현이 꽤 많습니다. 감쪽 같다, 득달같이, 목석 같다, 또 머리털이 까맣고 윤기가 있다는 뜻인 감태 같다도 있고요. 씩씩하고 끌끌하다는 뜻을 가진 끌날 같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인 오늘 무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전주 31도, 대전, 광주 30도, 제주 29도, 대구 28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전남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동해안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오늘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차츰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앞으로 제주도의 최고 80mm,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고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그러한 지시의 사실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법안이 국회 제1결의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영래 대령의 통신기록 사실조회를 허가했습니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선 조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시흥 슈퍼마켓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검거됐다고요. 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시흥 슈퍼마켓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무려 16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이었죠. 이 40대 남성은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가게 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사건 당시 현장 CCTV에 얼굴과 범행 장면까지 담겼지만 경찰이 신원 파악에 실패하면서 끝내 잡아들이지 못했고 이후 2017년 시흥경찰서 강력미제사건 전담팀이 재수사까지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하면서 오래도록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저녁 경남의 주거지에서 체포됐는데요.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호송차고지 안에서 얼굴을 가린 채 16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그동안의 도주 경로 등을 먼저 조사할 방침인데요. 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죠. 비록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긴 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5살 아이를 중태에 빠뜨리면서 긴급 체포됐어요. 네, 지난 금요일 저녁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한 이빈후과 의원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같은 건물에 있던 태권도장의 관장이 숨을 멈춘 아이를 들쳐업고 의원의 도움을 요청한 건데, 당시 아이를 돌봤던 의원 원장은 맥박과 호흡이 전혀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후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이를 들쳐업고 의원을 찾았던 태권도장 관장은 그 자리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들여다보니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아이를 거꾸로 놓고 10분 넘게 방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관장 변명이랍시고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극구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관장이 아이를 상대로 이전에도 학대를 한 정황이 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또 아이를 병원으로 보낸 뒤 곧장 태권도장으로 달려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결국 이 관장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대와 폭행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누리꾼들 역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 맘카페에서는 같은 태권도장을 다닌 자신의 자녀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글을 올린 당사자는 뉴스를 보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안 맞은 곳이 없다고 했다면서 고소장과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아이가 얼른 의식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힘없는 아이를 상대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저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 변명으로 일관하는 뻔뻔함, 그 와중에 뛰쳐올라가 CCTV를 지우기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명명백백 잘잘못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정말 화가 나는 뉴스네요. 뭘 네. 해야죠.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음주 의심 사고를 내고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단 튀고 보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만 해도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포르쉐 SUV 차량이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휴대전화와 지갑도 그대로 둔 채 주랭랑 쳤는데 결국 사고 발생 6시간 반 만에 체포됐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운전자는 마찬가지로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까지 버려두고 주랭랑을 치나 싶었는데, 앞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한 건데요. 2달 전이었죠.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는데,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김 씨가 도주한 탓에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던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술을 마신 걸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돼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이 김호중 수법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또 도주로 인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울 걸 이용해 벤츠고 포르쉐고 일단 버리고 튀는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호중이 만든 트렌드다, 모방범죄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한 누리꾼은 도주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이렇게 매뉴얼까지 나왔는데 안 하면 그게 바보다라고 일침을 놓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 보죠. 이른바 X세대에 속한 이들이 중장년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세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네, 한때 신인류로 불렸던 X세대인데 이제는 중장년 중에서도 가장 어깨가 무겁고 불안한 세대가 됐다고 합니다. 40대 중후반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샌드위치 돌봄 부담에 더해서 본인 노후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45세에서 64세 중장년을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X세대 이렇게 3개 세대로 나눠 조사해보니 건강 만족도와 심리 불안까지 5, 60대보다도 안 좋게 나왔는데요. 돌봄 부담도 없고 노후 준비도 마쳤다고 답한 X세대는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했고요. 반대로 돌봄과 본인 노후 부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응답한 비율은 18%로 1차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해 2배가량 높았습니다. X세대의 상용직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자신들이 60대보다 더 하층이라고 인식한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전문가들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고령화로 연로한 부모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중년의 이중과업을 지원할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때 찢어진 청바지를 입던 신인류에서 이제는 삶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중장년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1등석 항공권을 구매해서 라운지 혜택만 즐긴 뒤에 항공권 취소를 반복한 얌체 승객이 덜미가 잡혔어요. 네, 아무리 탐이 났어도 그렇지 얌체도 이런 얌체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1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기를 반복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33차례나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탑승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입해 무료 식사부터 전신 마사지, 수면실까지 실컷 즐기고 취소하는 수법을 썼는데요. 당일 취소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걸 악용한 건데 이 사건 때문에 대한항공은 1등석 취소 수수료와 최대 50만 원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 사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공짜 좋아하다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항공사 측은 이런 악용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며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3일 로또 복권 추첨에서 이례적으로 63명이 무더기로 1등에 당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 토요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무려 63명이나 나왔는데요. 20여 년 전 로또가 처음 발행된 이후 가장 많은 1등이 나왔습니다. 2위 기록보다도 13명이나 많았고요. 역대급으로 쏟아진 1등 탓에 당첨금도 4억 2천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액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떼면 실수령액은 3억 원대에 불과해 인생 역전을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액수였습니다. 당첨자들은 11게임은 자동, 나머지 52게임은 수동 방식을 통해 1등에 당첨됐는데요. 이 가운데 5곳의 판매점에서 수동 1등 당첨이 2회씩 나왔습니다. 5명이 같은 번호로 2게임씩 구매해서 1등에 2회 당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은 1등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는데 이상하다며 조작이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동행복권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면서 조작설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등이 50명, 2등이 600명 넘게 나오며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추첨 생방송에 방청객 150명을 초청하기도 했고요. 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의 검증을 요구해 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라는 결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살면서 평생 한 번 오기도 힘든 일생일대 기회인데 당첨되고도 아쉬운 마음이 더 크겠다 싶기도 하고요. 저렇게 무더기로 당첨됐는데 그마저도 못 낀 제가 제일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 무더기 당첨도 그렇고 치솟는 물가 또 오를 대로 온 집값 때문에 로또 1등 되고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이 때문에 인생 역전의 상징성을 가진 로또 당첨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된 이들의 1인당 평균 수령 금액은 약 2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배가량 뛰었습니다. 당시 3억 원 언저리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달 기준 12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당첨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의견을 수렴할 이슈이긴 하다면서 공정회를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 내에선 조심스러운 기류가 다소 강합니다. 지나친 복권 소비는 사후의 사행성 조장, 근로 의혹 감퇴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당첨금을 올리려면 결국 판매 금액도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지난 2002년 로또 발행 초기 2,000원이었던 게임당 가격을 이후 1,000원으로 낮춘 것도 사행성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생 역정의 상징인데 당첨돼도 서울에 내 집 하나 겨우 마련하기도 힘든 건 아쉬워도 너무 아쉬운 것 같단 말이죠. 누리꾼들 역시 비슷한 반응이 많은데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3분의 1을 떼가는 반면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또 바로 옆 일본만 해도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저는 이번 주도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로또를 사보려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날씨로 마무리해볼까요? 서울은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는 또 장맛비가 예고돼 있어요. 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올 때가 많겠고요.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남부와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남해안에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과 경북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맛비가 주춤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내륙 지역에는 계속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있는데요. 오늘 소나기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원주, 전주 31도, 청주 32도, 대구와 안동 2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또 한동안 장맛비도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유독 더 길고 거세게 느껴지는데 최소 24일까지는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얌전히 마무리되면 다행인데 막판까지 극심한 변동성과 극과 극 날씨라는 특징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초복인 오늘 든든한 삼계탕 한 그릇으로 몸보신 하시고 남은 여름 건강히 넘기시길 바랍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먹으면 힘이 나는 나만의 보양식이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휴대전화 끝자리 6726님. 이 시간이면 라디오에 귀 기울이는 5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자취하는 딸이 찾아와서 점심 준비를 하다가 문자로 참여합니다. 제 보양식은 시원한 수정과입니다. 식혜만큼 사 먹기가 쉽진 않지만 생강과 통계피를 넣고 끓이다가 흑설탕을 넣으면 뚝딱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든든하고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1위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고요. 2773님 아이들 픽업 가면서 종종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있습니다. 늘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여름 보양식으로 똠양꿍이 좋더라고요. 더위에 지쳤을 때 이열치열로 강추합니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하셨네요. 1239님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제가 보양식을 해드려야 하는데요. 요리라고는 할 줄 몰라서 겨우 미나리 수제비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딸이 해준 첫 보양식이라고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괜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저처럼 요리 못하시는 분들도 오늘 저녁에는 용기를 좀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 표정만으로도 여름 더위가 싹 가신 것 같네요 하고 아주 따뜻한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기자님은 종이책을 즐겨 읽으시나요? 아니면 전 양쪽 다 많이 봅니다. 전자책도 많이 보세요? 전자책도 많이 보고요. 네. 그래서
자기 전이나 이렇게 좀 조용하게 있어야 될 때는 종이책을 선호하는 편이고 이동하면서 볼 때는 당연히 전자책이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책은 주로 어디서 구입하세요? 아무래도 온라인 서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뭐 대형 서점이나 아니면은 이런 작은 규모의 독립 서점 같은 데 들릴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구입할 책이 많을 때일수록 온라인 서점 쪽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들고 오려면 무거우니까요. 네. 예전에는 진짜 동네마다 서점이 꼭 하나씩은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서점들이 좀 많이 사라져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주로 저도 온라인에서 책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네. 이게 예전에는 동네 서점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동네마다 서점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 어머니들은 잡지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참고서나 동화 같은 거 많이 구입하고 네. 그랬던 서점들이 집 근처에 항상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런 서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 서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 가다가 독립서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독립서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작은 서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규모가 굉장히 작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 서점마다의 개성이 강한 책들을 큐레이션하는 것들이 이 독립서점이나 아니면 작은 서점의 굉장한 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일반 동네 서점들하고는 조금 다른 맞아요. 느낌이 들긴 네. 하거든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규모가 대형 서점의 한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 한 칸 정도 규모인 경우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종종 이런 독립서점들에서 그 북토크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때 놓을 수 있는 의자 개수가 10개에서 15개 정도일 때가 많으니까요. 네. 아마 대충 그 넓이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서점들 특징이 일단 자기 서점만의 개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규모가 작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서점은 뭐 주인분이 영화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화 관련된 책이 많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분은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면 프랑스 문학이 많다든가 혹은 그림책만 저희 서점에는 그림책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림책 전문 서점도 있고 과학책만 다루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마다 일단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그 서점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관심 있는 관심사를 다루는 곳에 가도 좋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독립서점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내가 관심 없는 것을 주로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서 책을 보니까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대형 서점에서는 모든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 관심을 두기가 어려운 특히나 뭐 사회과학이라든가 세계문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경우는 독립서점들이 훨씬 더 잘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이 독립서점들은 주택가보다는 원래는 동네 서점은 주택가에 있으니까 네. 동네 서점이잖아요. 근데 이 주택가보다는 이른바 힙플레이스 2030 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특징이고요. 네.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굉장히 외딴 곳에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곳에 서점이 있으면 장사가 되나? 라고 생각하는 곳에 사람들이 일부러 발걸음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독립서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동네에 어떤 서점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요즘 독립서점 많이들 가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매력이 뭐예요? 일단 제일 큰 매력은 여기에서가 아니라면 볼 수 없는 책들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대형 서점도 자주 가지만 거기에서는 그 이른바 매대라고 하잖아요. 책들이 놓여 있는 곳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명 작가, 베스트셀러, 광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이 책들이 놓이는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나 신간 이런 것들 중심이니까 잠깐만 한눈 팔고 있으면 신간이 아니어서 유명한 작가가 아니어서
베스트셀러가 아니어서 이런 식의 이유들로 책들이 안 보이는 서가에 꽂혀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많은 책들을 하나하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잘 보이는 곳에 놓인 책들만 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독립 서점들에 가보시면 아, 이런 책이 언제 나왔지 싶은 책들이 내 눈길을 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다른 사람이 미리 보고 서가를 구성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가서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구네 집 가면은 친구네 집 책장 구경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나랑 비슷하게 책 좋아하는 사람이 꾸며놓은 서가를 본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이 독립서점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온라인 서점에서는 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읽고 책을 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독립 서점에서는 공간도 좁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으면 책 구경을 좀 마음 편하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 어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독립서점들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서점마다 자기네들이 주력하는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 표지에다가 그 서점 주인이 손글씨로 이 책을 왜 추천하는지를 적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의견이 궁금하니까 리뷰 같은 것도 읽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서점들에 가보면은 거기 주인이 써놓은 후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에 혼자 책을 읽다가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이런 책 있으면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길래 하는 식의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카페 혹은 그 북카페 일 때도 같이 있으니까요. 독립서점들의 주인들이 골라놓은 책들을 구경하는 재미, 그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나랑 얼마나 그 취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재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근데 독립서점이 일반 대형 서점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좀 잘 팔리는 책의 종류도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런 독립서점들에서는 베스트셀러가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다라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책들이 나왔었나 싶은 책들이 오히려 잘 팔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물을 보고 구입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책을 몇 페이지 읽어보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들이 갖지 못하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보는 작가의 처음 보는 책인데 그 서점 주인이 써놓은 추천의 문구가 감동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서점들에서 블라인드 북이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책 표지를 아예 그러니까 책을 포장해놔요. 네. 볼 수 없게, 무슨 책인지 볼 수 없게. 그리고 이제 그 포장지에다가 퇴사하고 싶을 때 읽는 책,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그러면 네.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겠지만 나 요새 너무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책을 찾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획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독립서점들에서 인기가 많은 책들은 일반 서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독립서점에서 인기를 끈 책들이 있다면 좀 몇 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책은 원도 작가의 경찰관 속으로입니다. 아마 이 책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읽은 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굉장히 잘 나서 꽤 잘 호응을 얻었던 책입니다. 단시간에 그때 5,000부 정도 판매가 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보통 출판물이 초판이 한 2,000부에서 3,000부 정도 찍으니까 독립출판으로 어떠한 마케팅도 없이 5,000부라고 하는 건 정말 읽은 사람들이 입소문 내서 잘 팔렸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 원도 작가가 경찰이에요. 그래서 경찰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쓴 책인데 보통은 경찰이 뭐 책을 쓰거나 방송에 출연하거나 하면 많이들 보시는 케이스가 뭐 사건을 어떻게 잘 해결했는가, 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잘 뛰어넘었다든가 하는 식의 일종의 무용담 같은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이 주력하는 부분은 무용담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그런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경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짧고 얇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묵직한 감상이 남는 책이어서 읽고 나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책과 작가입니다. 네. 경찰이라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보면서 진짜 마음 아팠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출동을 해서 이제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신원 확인이잖아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를 만나는데 이 할머니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에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태어나던 시대가 아들 하던 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딸을 낳은 다음에는 이 딸을 보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키우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넓적하니 못생겼다라고 해서 늪대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부를 뿐이고 그게 신고된 이름이 아닌 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없는 사람처럼 지내오신 할머니 이야기를 볼 수 있기도 하고, 그것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허위 신고를 한 곳에 출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허위 신고를 했는지를 들어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경찰관의 이야기들은 성취감을 느낀 순간들이 아니라 무력감을 느낀 순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웃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다들 서로 이웃집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죠. 모르고 지나가는 이야기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약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이고, 왜냐하면 독립서점에서 나오는 출판물들이 독립출판물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대형 출판사에서는 역시 대형 서점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가를 컨택합니다. 작가가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랑할 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 확산성이 있는 책들을 계약하려고 하지, 누군지 모르는 작가에다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책을 낸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책 계약을 망설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작가를 발굴해서 책을 내고 그 책이 입소문을 타고 멀리 퍼져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멋진 일인 거죠. 그렇네요. 네, 이 독립 출판물들을 위한 축제도 있다면서요.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이 독립 출판물 축제입니다. 이게 올해가 이제 16번째 정도 행사가 되는데, 작년에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출판사, 그다음에 개인들이 독립 출판물들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형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을 만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 출판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곳인데, 독립서점이라고 해도 모든 독립 출판물을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열어서 여기서 한번 같이 구경하자라는 식의 느낌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기 해마다 가고 있는데, 가면 굉장히 작고 귀엽고 특이한 기획의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굿즈를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여기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책을 만든 사람이 갖고 나와서 책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을 내가 홍보하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사진들은 왜 찍었고 이 책 표지는 무슨 뜻이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독립서점에서 사랑받은 책 한 권도 좀 소개해 주세요. 작년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공개가 되었던 작업자의 사전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해서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작업자의 사전 같은 경우는 요새는 프리랜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서는 작업자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핏이 맞네 안 맞네 하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무엇이네 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표현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어떤 때 쓰는 거야? 이거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때 어떤 뜻으로 쓰는 것이며 속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뭔지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께는 굉장히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들 중에서는 외래어면서 전문 용어와 일상어의 경계에 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레퍼런스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참고하는 그 다른 작업물들을 이야기할 때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레퍼런스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레퍼런스 강박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강박에 휩싸이다 보면 오히려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옅어지고 그 자료들 사이에 파묻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통찰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방문해 보면 좋을 만한 특색이 있는 독립서점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독립서점들을 가실 때 여행 가실 때 특히 내가 여행하는 곳에 독립서점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여행지에는 거의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강릉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여행지에 독립서점을 연관 검색으로 해서 찾아보신 다음에 가시면 제일 좋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곳 몇 곳은 서점극장 라블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문학을 전문으로 하는데 세계문학이라고 해도 특히 프랑스 문학과 러시아 문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에요. 네. 서점극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작은 소극장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소극장이라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소극장은 굉장히 큰 규모일 텐데 여기에는 의자를 한 30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극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곳이 있고요. 과학책방 갈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학책만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레이하고 다윈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서울 삼청동에 있는 자연과학 전문 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북 군산에 가시면 적산가옥을 고쳐서 서점으로 만든 곳이 있어요. 마리서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건물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물도 구경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제주에 있는 사슴책방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그림책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책 전문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나온 그림책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수입한 그림책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번역되지 않아서 볼 수 없었지만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판형의 기획의 그림책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갔을 때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어마인드라고 하는 곳은 이 독립 서점계의 뭐라고 할까요? 거의 무슨 조상님 같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독립 출판물 축제를 주최하는 그 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독립 출판물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독립 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책 읽고 싶은 어느 주말 여유롭게 한 번쯤 또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인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교수님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네.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예, 우리 커피로 맛보는 역사 이 코너를 좋아해 주시는 청취자들도 뭐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지치기 쉬운데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코너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 김대기라고 하는 바리스타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상위 5% 정도의 최고급 원두를 이용해서 만든 드립백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몇 개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아, 지금 커피를 들고 오셨는데 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길상 교수님이 마련한 드립백 선물 세트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커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도 주고받고 물처럼 마시기도 하는 커피를 과연 누가 언제 처음 발견했는지 그 커피의 탄생 이야기가 궁금해요. 네네. 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뭐 이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께서도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커피를 더 좋아하게 되신 것 같아요. 예, 관련해서 쉬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커피는 서양 음료일까요? 아니면 동양 음료일까요? 서양 음료죠. 그렇죠. 예, 보통 그렇게 대답하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려진 지식입니다. 이 커피의 기원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뭐 변형되어 온 과정을 알아보면 커피를 서양 음료로 만들기 위해 서양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커피의 기원과 관련해서 뭐 들었든지 아니면 책에서 보았든지 뭐 그런 얘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고향이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입니다. 커피 나무의 원산지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인 것은 맞는데요. 커피 음료의 기원지는 아라비아 반도, 더운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예멘입니다. 지금 내전으로 고생하고 있는 곳이죠. 보통 재료의 원산지가 그 재료로 만든 식음료의 기원이지 않아요? 예, 상식 같지만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 감자의 원산지는 남미 안데스 산맥인데요. 감자탕의 기원지가 안데스는 아니죠. 예, 우리나라의 전라도 아니면 뭐 인천 등이 기원지라고 알려져 있죠. 감자전은 당연히 강원도가 고향이고요. 예, 언감자 송편은 함경도에서 탄생을 했고요. 감자칩은 뉴욕이 고향입니다. 뭐 쌀의 기원지는 뭐 중국 양쯔강 하류 혹은 뭐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쌀로 만든 막걸리, 뭐 떡국, 떡볶이의 기원지가 동남아시아나 중국은 아니죠. 예, 우리나라죠. 이 감자나 쌀만 가지고도 식물의 원산지와 그 식물로 만든 식음료의 기원지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나무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인 것은 맞지만 커피 음료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예멘에서 탄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커피 음료의 탄생지가 에티오피아다, 심지어는 커피가 서양 음료라고 알려진 거예요? 예, 서양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왜 그런 얘기를 만들었을까요? 예, 간단히 말하면 자신들이 즐기는 이 좋은 음료를 자신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발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겁니다. 예, 아랍 세계에서 탄생해서 유행했던 그 커피가 유럽에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1600년대 중반이니까 커피가 발견된 일이 200년 동안은 이슬람권에서만 커피가 유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 음료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기원을 연구해서 책을 쓴 첫 인물이 나타났는데요. 예, 안톤 파우스트 나이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교수님처럼 커피 역사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네요. 네네. 이 나이론이는 1628년에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21살이 되던 1649년에 중동의 레바논으로 유학을 떠나죠. 유학생활 중간에 이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뭐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해서 이슬람 지역을 두루 여행을 하죠.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후에는 사피엔자 대학에서 시리아어를 포함한 동양 언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데요. 이 교수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서를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게 나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를 유명하게 한 거는 이 성서 번역이나 동양어 뭐 연구 교육이 아니라 위에 얘기한 그 커피에 관한 인류 최초의 책을 쓴 겁니다. 레바논에 유학하면서 경험한 커피, 그리고 여행을 통해 보고 들은 얘기, 뭐 책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커피에 관해 서양 사람이 쓴 최초의 책인 네. 거네요. 그 책에 커피의 기원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 나이로니가 1671년에 라틴어로 커피의 특징과 효능에 관한 담론이라는 제목의 57쪽 분량의 작은 책을 발표합니다. 이 책에 커피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까지 350년 동안 커피의 기원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읽어보면 약간은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이야기인데 재미가 있어서 아주 널리 퍼졌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커피 교과서에 등장하죠. 책에 나오는 커피 발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뭐 서양 사람 아니에요? 예, 사람이 아니고 동물입니다. 오, 그러니까 커피를 발견한 게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라고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왜 그랬을까요? 네, 이슬람 사람이 발견한 것보다는 차라리 동물이 발견한 게 낫다. 예, 그런 서양인들의 17세기 후반 정서가 반영된 겁니다. 네. 11세기 말에 시작해서 13세기까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찾고자 벌인 십자군 전쟁은 이제 유럽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의 증오감만을 정말 키우고 나서 애매하게 끝나요. 네. 그리고 이어서 14세기에 이슬람의 이제 강자로 등장한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동쪽 바다와 이제 동유럽의 발칸 반도까지 지배합니다. 몽골에 이어서 등장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인들에게 공포의 대상 그리고 뭐 증오의 대상이죠. 이런 이슬람 사람들이 커피를 발견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동물이 발견했다고 하는 게 나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로니도 커피 발견의 주인공으로 동물을 등장시킨 건데요. 어떤 동물일까요? 커피를 발견한 동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염소 아닌가요?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모든 책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는 염소가 아니라 낙타였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염소라고 알고 계신데 원래는 낙타고 목동 이름은 이제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나이로니는 낙타가 커피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동안 동물들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이런저런 치료법들을 소개합니다. 제비들이 눈먼 새끼들에게 애기 똥풀을 먹여 치료하는 것을 보고 눈병 치료에 애기 똥풀을 이용하게 된 것. 뭐 과식을 한 하마가 무테나와 갈대로 피부에 피를 낸 후 진흙을 바르는 것을 보고 사열 치료법을 알게 된 거. 그리고 독사가 빠져 죽은 술을 마신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을 보고 뱀 독을 이용한 나병 치료제를 발견했다는 것 등등입니다. 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신이 자연을 통해 보여주는 섭리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을 먼저 나열한 후에 커피도 비슷하게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 그 효능이 알려졌다는 식으로 서술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낙타가 커피의 효능을 어떻게 발견했다고 썼어요? 네, 아야만 왕국, 즉 예멘 왕국에 살던 낙타 목동이 수도 원장을 찾아가 불평을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축들이 일주일에 2-3번 밤새 잠을 자지 않을 뿐 아니라 뿔을 부딪히고 춤을 추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수도 원장은 이런 일은 틀림없이 동물들이 먹은 음식 때문일 것이다라고 믿고 그날 밤 수도사 한 명을 데리고 그 짐승들이 방목되어 뛰어놀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에서 베리류의 과일이 달려있는 관목 숲을 발견하죠. 수도 원장은 이 베리들의 효능을 알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들을 물에 끓여서 마셔보니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는 수도원에 명을 내려서 매일 이 음료를 마시라고 지시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밤샘 기도가 의무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음료의 효능이 알려지고 동양의 다른 나라들도 이 음료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후에 유럽 지역으로도 퍼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커피의 기원에 관해 몇 가지를 기록한 거죠. 뭐 첫째는 커피는 당시 아라비아 펠릭스, 즉 행복한 아라비아라고도 불리던 예멘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커피의 탄생 시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셋째, 커피를 발견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 낙타였다는 주장이죠. 즉 커피는 오래전에 이슬람 문명권인 예멘에서 낙타가 그 효능을 처음 발견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유럽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재밌어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다들 재미있어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용에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유럽인들, 이슬람과 오랜 전쟁을 해오던 유럽의 기독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슬람권에서 커피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래도 당시에는 유럽 문명보다 동양 문명이 더 앞선 시절이었으니까 다들 뭐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용감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앙뚜앙 갈랑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예, 천일야화 혹은 아라비안 나이트로 알려진 이야기책을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를 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커피책을 썼다는 건 또 처음 들어요. 네네. 어떤 인물이었어요? 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갈랑은 아랍어를 공부한 덕에 이제 24살에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주재하는 동안 주변을 여행을 하고 이제 민담, 뭐 설화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죠. 프랑스로 돌아온 이후에도 2번 더 아랍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1704년부터 1717년 사이에 12권의 책으로 출판하는데, 이게 유명한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죠.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붙여진 이름이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같은 책입니다. 천일야와. 갈랑은 이 책을 출판하기 5년 전인 1699년에 커피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작은 책을 발표합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로 유명해지기 전에 커피 책으로 먼저 이름을 알린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의 작가가 처음에는 커피 작가였던 거네요.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책은 아랍 사람인 압달 카디르 알 자질이라는 사람이 1587년에 쓴 아랍어 논문을 번역한 것인데요. 여기에 커피의 기원에 대한 갈랑 자신의 의견을 마치 원저자인 알 자지리가 쓴 것처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갈랑이 끼워 넣은 내용은 첫째, 예멘을 커피의 기원지로 묘사한 낙타목동 전설은 나이로니가 지어낸 가짜다. 둘째, 커피를 유럽으로 전한 것은 예멘이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아주 먼 옛날부터 사용되었다. 에티오피아가 커피 음료의 고향이다. 셋째, 커피 발견에는 이슬람 교도들뿐 아니라 기독교도들도 관여되었다. 뭐 알자지리의 책에는 없는, 모두 근거가 없는 갈랑의 자의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갈랑은 커피가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커피의 발견에는 기독교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를 연결시킨 겁니다. 갈랑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예멘을 커피의 기원지로 쓴 나이로니의 부모가 시리아 출신이고 아마도 이슬람이기 때문에 커피와 기독교 연관성을 고의로 뺐다.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데 무식한 건 갈랑이었죠. 왜냐하면 나이로니 부모가 시리아 출신인 것은 맞는데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 기독교도였거든요. 나이로니도 이슬람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도였고요. 나이로니가 아니라 갈랑이 무식했던 거죠. 그래서 갈랑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잠시 유럽 사람들 중에는 이제 흥미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거가 없는 주장이어서 크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후 1753년에 스웨덴의 유명한 식물학자 칼 린네가 식물의 종이라는 유명한 식물 분류학 책을 발표합니다. 이 책에서 린네는 커피 학명을 코페아 아라비카 린네로 표기하죠. 커피의 기원지는 아라비아 반도라고 과학의 이름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후 오랫동안 예멘이 커피의 기원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에는 커피 기원 논쟁이 사라졌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커피의 기원지를 예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서양인들의 시도는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1895년에는 에델레스당 자르댕이라는 프랑스 식물학자가 커피나무와 커피라는 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르댕은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하죠. 지금도 세계 여기저기에 카페 이름에 자르댕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르댕은 이 책에서 나이로니의 커피 기원 전설을 소개하면서 지역이 예멘이 아니라 이집트 고산지대라고 썼습니다. 이 지역도 이슬람과 함께 기독교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자르댕 역시 커피의 기원지를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 지역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르댕의 책에 보면 자기 주장의 근거를 나이로니 책이라고 밝혔는데 나이로니는 이집트를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자르댕이 나이로니 책을 인용하면서 책 제목, 출판 연도를 모두 틀리게 적은 걸 보면 직접 이 책 원본을 보지 않고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전문 서적을 읽고 책을 쓴 게 아니라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가짜 뉴스 정도를 보고 책을 쓴 거죠. 그럼 언제 커피 발견의 주인공이 낙타 목동에서 염소 목동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런 전설을 새로 만들어낸 사람은 미국인 윌리엄 우커스라는 사람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전문가고요. 커피 앤 티 트레이드 저널, 즉 커피와 차 무역 저널의 편집장이었던 우커스가 1922년에 All About Coffee라는 책을 출간하죠. 네. 이 책에서 이제 우커스는 나이론이 전설을 소개하면서 사파 그림을 하나 넣었습니다.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프랑스의 한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 이 사파 아래에는 칼디와 춤추는 염소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졌고요. 이 커피 발견의 주인공이 낙타에서 염소로 바뀌고 목동에게 칼디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진 순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전설의 배경 지역으로 자르댕이 주장한 이집트 상부 혹은 아비시니아를 언급합니다. 아비시니아는 당시 에티오피아를 부르는 정식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우커스의 명성 그리고 이제 세계 공용어로 등장한 영어와 신흥 강국 미국의 영향력으로 이 우커스의 주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되죠. 우커스도 이 전설의 배경이 어느 시대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커피 역사학자들이 뭐 10세기, 9세기 심지어는 뭐 이슬람의 출범 이전이 6세기 등을 마구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의 기원을 올려잡으려는 의도로 커피가 심지어는 뭐 기원 전부터 음료로 등장했었다는 주장을 뭐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로니의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서울에 안 가본 사람과 가본 사람이 서울에 풍물을 놓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와 좀 비슷합니다. 나이로니의 낙타 목동 전설 혹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염소 목동 전설은 그야말로 전설인 거네요. 그렇죠. 제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워낙 염소 목동 전설이 널리 퍼져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네. 염소는 커피 체리를 정말 좋아할까? 그래서 집에서 수확한 커피 체리를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한 염소 목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 흰염소, 검은 염소, 점박이 염소 그리고 양까지 함께 사는 농장을 일부러 택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염소를 양으로 소개하는 책도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자 문화권에서 염소와 양은 모두 양으로 표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염소와 양들에게 비싼 커피 체리를 던져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염소들은 종이도 씹어먹을 정도니까 잘 익은 커피 체리 잘 먹지 않았겠어요? 달콤하잖아요. 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예상외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커피 체리가 염소의 취향은 아니란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염소도 신토불이어서 우리나라 풀만 먹고 낯선 커피 체리는 뭐 안 먹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된 21세기 커피라는 유명한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인 미국의 유명한 커피 전문가 케네스 데이비드 교수가 저와 비슷한 실험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염소들에게 커피 체리를 줘본 건데요. 결론은 미국 염소들도 커피 체리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면서 커피 체리를 에티오피아 염소들에게 줬는데 역시 커피 체리는 좋아하지 않고 커피 나무 잎사귀만 잘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커피 기원 전설은 전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낙타를 염소로 둔갑시킨 거예요? 낙타하면 당연히 이슬람권 중동이 떠오르잖아요. 염소는 뭐 유럽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동물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커피 기원과 관련해서 요즘 커피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의견은 없어요? 네, 있습니다. 커피의 발견 시대는 이제 15세기 중반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고요. 지역은 예멘이다. 이것도 뭐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인공은 현지에 거주하던 이슬람의 한 분파인 수피 교도들이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남긴 기록이라든지 현지인들 사이에 전해져오는 이야기 그리고 커피와 관련된 고고학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커피 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커피 역사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나라만 빼고요. 네. 우리나라 커피인들은 제대로 된 재미없는 연구 결과보다는 엉성해도 재미있는 가짜 뉴스를 더 믿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예멘 사람들이 도대체 커피 만드는 법을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뭐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124님이 커피라는 항목을 통해서 세계 문화에 대한 견문까지 넓힐 수 있게 해주시는 교수님의 설명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2724님도 커피의 역사, 사연, 종류 등 첫 방부터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원두커피라니 너무 받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